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호를 진두지휘할 새 선장이 뽑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오른 건데요. 하지만 새 정부는 당선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경제 위기와 어수선한 시국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과제와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충청대 남기원 교수, 서원대 엄태석 교수 오늘 자리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텐데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 여러 가지 참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좀 총평을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이후 진행됐던 내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은 네. 12.3 개헌을 적반하장으로 결론 짓고 싶고 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이 된 것은 참 천만다행이다라는 그 사자성어를 쓰고 싶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치월장하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투표로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성숙된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여하히 실천했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 우리 충북의 경우를 본다면은 역대 그 분석가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9번이 충북의 충청권의 표심으로 당락이 결정됐다. 네. 이런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라 봐서 우리 충북의 민심이 곧 우리나라의 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참 우리 도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2.3 계엄 이후 지금 딱 6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이 교체가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앞에 3년을 보면 항상 얘기됐던 게 탄핵, 법률안 제출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3년을 그냥 하는 일 없이 보낸 것 같은 또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12월 3일 밤 10시경에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보여줬던 그 행태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일어났느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네. 그 지휘를 받는 군인들마저도 주저하고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의 총을 붙잡고서 저항하는 국민들을 봤고요. 그날 밤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침낭을 들고 여의도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돼서 금방 해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선거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한 장의 표로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가. 왜 투표율이 이렇게 역대 2등, 3등을 할 정도로 높게 나왔느냐. 네. 두 번째, 왜 49.4%고 41.2%냐. 이거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엄이란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지만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시민 민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네. 두 번째, 이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서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많은 얘기들의 큰 틀은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러한 감정과 플러스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네. 정말 저 같은 월급쟁이도 체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도 취임사를 보니까 역대 대통령께서 항상 하셨던 말들이 국난 극복,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한번 방점을 찍겠습니다. 지금 사실 양대 진영으로 두 당으로 지금 딱 쪼개졌거든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난, 내란 극복도 있지만 민생, 경제 활성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아마 그 잘사니즘이라는 표현을 한 거 저는 굉장히 좋은 네. 그 용어 선택으로 생각했는데요. 그전에는 먹사니즘 말을 많이 했거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먹사니즘. 근데 먹사니즘은 그냥 생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사니즘은요,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불행하십니다. 심정적으로 불행하시고요. 경제적으로 불행하니까 이러한 감정 정말 노력해서 잘사니즘이 구현되는 네. 그런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이어지는 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바라고 기대하면서 뽑았다고 이렇게 조금 보셨나요? 분석을 하셨나요? 그간 여러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네네.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거든요. 네. 정권 교체의 전제가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쨌든 세계 경제 여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그 실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동네 골목까지 이게 확인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경제적 회복력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이제 민주주의가 특히 사회적 형평성이 이제 이런 식이 가장 중요한데, 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 네. 여성, 청소년 문제, 또 유아, 어린이, 또 노인 이런 계층들도 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근본의 역할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중요하냐. 네. 이것을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간 한 3년,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한 3번의 대통령 후보 과정, 출마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네. 가장 전문적으로 식견도 높고 또 국민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난 이런 분이 차세대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선택을 이번에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선택받은 이유 네, 맞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거는 네. 민주당의 후보가 질 수 없는 선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계엄의 탄핵, 그리고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는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리고 또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습니다.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줄창했지만 그 뒤에 탄핵 국면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기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다가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게 여당이 불리했던 게 경제가 안 좋으면 여당한테 불리합니다. 네. 여당한테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정도가 김문수, 한덕수의 지지를 받고 출마를 했다면 어느 정도 팽팽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아주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명확했죠.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41.2%를 받았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차이로 이긴 건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보여줬고 또 당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압승을 하는 그러한 유능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되자마자부터 지금 경제 TF 지금 행정명령으로 출범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경제, 물론 양쪽 정당의 후보 둘 다 경제 TF도 출발했을 텐데 그 기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문제가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해결될 정도의 문제라면 다행일 텐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별명이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오늘 한 얘기, 내일 한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보수 우파입니다. 한번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이랑 비서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보십시오. 유색인종 없습니다. 유색인종 없습니다. 네. 굉장히 우파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우파인데 그 말바꾸기를 쉽게 하고 지금 관세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그 파트너와 관세 전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외교적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관통하는 것은 저는 내란 극복이란 문제보다 국민들께서는 경제적인 문제 방점을 해결이라고 뒀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모든 일에는 또 근데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네. 뭐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도 또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이렇게 독주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우려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을 좀 새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황수동 앵커가 정확히 지적을 하셨죠. 독주 네. 문제입니다. 독주. 벌써 이번 대법관 증언 문제로 지금 벌써 법사위원회에서 벌써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봐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본인 사법 리스크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게 됐겠고. 네. 그건 뭐 이건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야가 아무리 싸우고 결정을 해도 심판은 국민들이시거든요.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건 심한데? 이건 잘하는 거야.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압도적인 힘을 가진 대통령이 독주할 거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했으면 네. 독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칼을 가진 자는 그 칼이 칼집에 있을 때 힘을 갖는 겁니다. 내가 빼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빼고 쥐고만 있을 때 그게 멋있는 장수고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을 한번 빼면 이거 휘두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천천히 달래가면서 협의하고 협력을 구해서 가는 그런 자세. 그걸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네. 권력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번의 경우는 이게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인수위 준비 과정도 없이 이제 바로 직무에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어저께 대통령께서 직무실을 가보니까 볼펜 한 자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회의하고 직원도 없고 그렇다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것은 아마도 이제 국민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내가 대통령직에 올랐으니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 과정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네. 같이 공동의 그 국가 발전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어저께도 현충원에서 국회에서 용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행렬이 일반 차량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들이 정말로 윤석열의 과 전혀 다른 네. 이런 그 대통령의 행보다 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방향이죠. 국민 여러분, 나는 오로지 여러분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럴 때 우리 이제 그 민주당 세력하고 또 국민의힘 세력들이 국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말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네. 정책을 구성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최소한 6개월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일에 선우를 가려서 좀 더 완충작용도 해가면서 서로 감싸기도 하고
또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삐뚤어진 잘못됐던 민주주의 실체를 올바로 바로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늘 강조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앞세워서 운영을 할 때 아마도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뽑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그래서 세계 경제 주도국가, 민주 주도국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 말은 많이 하는데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충북이니까 이제 새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면 우리 충북에는 또 자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일단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 같은 이제 단체장들은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뽑혔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국회의원은 또 민주당이 또 많습니다. 또 그거는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좀 영향이 뭐 예산 확보나 정책 추진 어떨까요? 가늠이 안 되네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네네. 여당과 여당의 관계가 또 유리하겠죠. 유리할 텐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산은 뭐 여기는 왕창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그런 정도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덜 쓰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 지난번 대선과 또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대선과 지방선거가 좀 시기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는 1년 1개월 뒤에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회 지방선거는 20대 대선이 끝나고 100일 만에 치렀습니다. 네. 또 거꾸로 또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를. 그러니까 이제 1년 이내에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유리합니다. 네. 유리한데 약간 좀 이번 선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국민들의 견제 심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175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호적인 정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당을 합치면 거의 193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견제심도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행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성과가 있느냐. 성과라는 게 사실 뭐 눈에 띄게 막 경제가 하루아침에 제가 오늘 밥값을 못 냈는데 한 달 만에 밥값 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정말 여당이 또 확 바람이 불 것이고요. 너무 독주한다. 이거 정말 이게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또 견제심리 작동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1년 이내 선거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선거가 대선하고 똑같은 날짜인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집니다.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보궐선거라서 화요일 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 15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란 말을 써도 될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방선거는 좀 이번에 네. 재밌는 현상을 또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질문은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단은 충북의 영향도 얘기해 주셨고 지방선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충북의 영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김영환 도지사께서 네네.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넘나드는 그런 대중앙과 관련해서 역할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정부 당시도 그렇고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충북 도민들은 우리 그 김영환 지사께서 윤석열을 옹호했기 때문에 이재명 세력이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충북의 각종 지원과 역할이 좀 중단되거나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우려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방자치사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치적 필요성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독재 전제 정치를 막을 수 있다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지방의 도지사로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정적 지역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게 전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동의를 해서 조용히 오직 그 지방정치에만 지방행정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아마도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혹시나 정치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랬는지 네. 그 도민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정치적 액션을 취해가지고 상당히 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네. 경기 도지사도 해봤고 그분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보호거든요. 충청북도 입장에서 본다면, 충청북도를 본다면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그 정책 공약과 기존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 네. 그때 제대로 된 계획과 도민의 열망이 담긴 계획을 올리면은 반드시 채택이 돼서 오히려 거꾸로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면 더 좋을 수도 예,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충북에 지금 그 우리 청주권에 4개 그 국회 4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또 이모선 의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 5분이 중앙과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라인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된 분들입니다. 긴밀해 보이더라고요. 네, 긴밀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5년이 우리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역시 충북 김영환 지사 1년의 어떤 그 미래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네. 다만 이제 내년 선거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예. 그 김영환 지사의 어쨌든 그런 행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근데 그때 이게 네네.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들이 학습 효과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당을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에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네. 한쪽은 탄핵 반대, 한쪽은 탄핵 찬성하면서 당이 분열되니까 선거 때 저렇게 안 좋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찬성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당론을 모으자. 나가면 진다. 이제 이 구도가 된 거예요. 되니까 제가 알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전원 다 탄핵을 반대했을 겁니다. 당론으로 정했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면 공천권자가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는 당에서 힘을 가진 자인데 당론과 다른 주장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의사든 당론이든 선거라는 거는 평가와 기대를 동시에 표로 표현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약점이라면 본인이 흔쾌히 사과하고 설명하고 해서 출발하면 또 거기에서 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탄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는 걸요. 두 갈래로 보더라고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그 그림자 속에 있다라고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의리 있네. 네. 그래서 이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과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고요. 또 사과했다고 또 에이 할 분도 있겠고요. 그건 본인의 몫이고 유권자의 몫입니다. 예. 뭐든지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다.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당선으로 또 각 지역이 다 뭐 그렇겠지만 충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또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이제 충북 공약 중에서 뭐 다 실현되면 좋겠지만 진짜 이거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공약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글쎄 뭐 네. 저는 이제 이번 공약이 여야가 공이 충북도민의 의견을
미래 방향을 제대로 담은 공약이냐 네. 이렇게 묻는다면은 조기 대선 실시 준비 과정이 덜해서 그런지 기존의 과정들을 짜집기 한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공약이나 야당 공약이나 비슷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된 것들이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민간 활주로 건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통망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아주 굉장히 필요로 한 그런 공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오창 가속기 방사능 가속기의 어떤 그 조기 완공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바이오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정상화 이런 것들은 되겠냐 안 되겠냐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충청북도 각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집권당들은 모여가지고 대학의 교수들 뭐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완성형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번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청주권 공약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그 군 단위 공약을 보면은 이게 자치단체장 출마 공약인지 대통령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존 제시된 공약 부담도 이제 국정 예를 들면은 이재명 국정 100대 과제, 150대 과제 뭐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정해질 거거든요. 네. 그거 전에 충청북도가 빨리 시군 공무원들이 빨리 지역의 시민사회와 정당과 연계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를 빨리 받아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접목시켜서 기획화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공약이 옳거냐 그러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하군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TX 충청권 광역 급행열차 도심 철도, 통과. 도심 통과하는 거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SOC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건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네. 지난 4월에 무너진 도산한 건설회사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건설회사가 지금 팍팍팍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가장 더 쉬운 게 또 건설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이 광역화되어서 이제 추세를 호남권, 영남권과 대등하게 수도권과 경쟁을 하려면 좀 광역화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충남과 대전이 계속 통합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공약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CTX 조기 착공이 공약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CTS 적기 착공이더라고요. 적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미묘하지만 있더라고요. 네. 그 적기라는 거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하기 나름이네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약은 좀 아쉬운 게 아니라 공약을 유심히 보시면은 농촌 지역에 관한 공약도 스마트팜과 도로 철도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1차 산업과 농어촌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발전은요. 계속 인력을 그 무엇인가가 대체해 나간 과정입니다. 동력이, 기계가, 컴퓨터가, 이제는 AI가. 그러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그래서 옛날에 허경영 허경영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5천만 원. 그때는 조금 애 나오면 3천만 원. 그때 저희들이 황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저출생 극복의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약이고요.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나가면 로봇과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대체를 하면요. 정부가 돈을 나눠줘야 될 겁니다. 로봇에다가 세금을 붙이고 AI에다가 세금을 붙이고 그런데요.
인력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월등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 바로 1차 산업입니다. 네. 거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는다면 이제 농촌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의 국립대학이 모태가 다 농업대학입니다. 충북 농과대학, 대구 농과대학, 그게 지금 경북대학, 충북대학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농자만 들어가면 그걸 떼어내려고 그래요. 심지어 도립대, 국립대에서도 농자를 안 붙이려고 그럽니다. 미래는 지금요, 농촌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인분들만 계시다 그랬는데 이제는 노인분들도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거기 외국인들도 안 오려고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정말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농업의 선진화가 없이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그런 네. 공약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농어업에 조금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업이 없으니까 이제. 네. 예. 제가 드린 질문은 좀 실현됐으면 좋겠는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희망을 빼고 그냥 이 정부가 충북 공약 중에 가장 빠르게 실천할 것 같은 공약은 어떤 거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공약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절 공약이 이제 9개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이 12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은 개 중에서 다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일단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산업 허브 육성을 위한 뭐 이런 공약이라든지 또 바이오밸리 2차 전지 첨단 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보태서 선점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이전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지역의 현안입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또 우리 지역뿐만 네. 아니라 타 지역, 인근 대전 지역도 아마 이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건 또 혐오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대 지역이 상대성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꼭 실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성이 더 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더불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공약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처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많다. 일자리 창출, 또 여성 청소년 문제, 또 출산, 휴가, 복직, 육아 이런 문제, 또 노인 요양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산업화됨으로써 또 제3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서로 먹고 사는 먹거리의 어떤 산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같은 이전 문제는 심층적으로 따지면요. 수용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 관련된 가족들이 면회도 편하게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도 있는데 또 반면 교도소라도 와줬으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청송군 같은 경우는요. 청송교도소가 더 커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오죽 산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동군하고 괴산군에 군사학교들 들어오는 거 그때 막 서로 유치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해 보겠다. 추경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부채를 탕감해 주고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취업자 비율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20%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데요. OECD는 평균이 15%입니다. 거기다가 5년 폐업률이 우리나라가 73%인데요. OECD는 50%입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들을 무섭게 줄여왔기 때문에 아주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치킨집, 호프집, 분식센터 이런 거 하시는데 몇 억씩 집어넣어서 5년 만에 다 날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공공 일자리를 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창업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너무 빠르게 줄입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요.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자리에 기계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 현찰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영국,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핸드폰 하나로 다 이걸 하냐고. 핸드폰과 식당의 로봇이 하이패스가 우리 어머니들 일자리를 다 뺏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이렇게 줄여나가는 건 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AI랑 로봇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추세에 있을 때 정부가 로봇과 노동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줘라라든지 이런 정도로 일자리가 급격히 주는 것은 좀 법적으로 좀 제한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의 어려운 점들을 막아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지금. 네. 뭐 다양한 정말 새 정부가 할 일이 많네요. 네,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어쨌든 저희는 충북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충북 공약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사실 반영이 됐네 거기서 끝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다각도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정치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 골조는 그 자치단체와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문 교수단이 참여를 했고 시민사회가 참여를 했고 또 국회에서 세부 정책이 결정되려면은 국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합치하는 과정을 충청북도가 또 각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 해서 관료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으로 또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네.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대학 교수들이 그냥 지방대학에서 그 학생들만 가르치니까 그냥 교수네 이런 분들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중앙 각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그 김영환 도지사와 지금 청주권 핵심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당이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께서는 내가 지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시고 우리 도민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 도민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도민한테 물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정말 하늘처럼 받들어서 같이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네.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이재명 정부의 5년의 어떤 주춧돌 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앞으로 6월, 7월, 8월 이 3개월 동안은 아마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분야별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거기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충북이 싹 빠지면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다. 과정 속에서 정말 그 공무원이고 지역 언론이고 또 학계고 정치인이고 합쳐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촘촘하게 네. 세부 정책을 만들어서 자꾸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채택되게 하는 과정.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다라고. 지역사회에서 교수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지방자치가 재개된 게 30년 다 돼갑니다. 벌써 2명의 단체장들이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경기지사를 했고요. 지방자치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요.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정해서 엄마 저거 사줘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엄마가 백화점까지 가는 거. 이게 중앙정부가 메뉴를 쫙 깔아놓고 온갖 공약을 다 던졌으면 아이가 원하는 걸 택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나 이거 해줘라고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광역단체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네.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발전연구원,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충북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정리해서 단체장에게 주면 단체장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대통령님, 장관님, 우린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지방자치합니까?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제일 잘 아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고 그걸 하라라는 게 지방자치의 원래 의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워낙 강합니다만 그걸 해야죠. 단체장은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우리 올해 지금 어디가 문제고 우리가 10년짜리 계획, 5년짜리 계획 본인이 4년을 하고 8년을 할지 모르지만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 해마다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죠. 일단 설계부터 해주세요. 설계했으면 착공해 주세요. 중간에 이거 해주세요. 뭐 들여보내주세요. 그거요.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 8명이 있습니다. 8명 있고요. 네. 중앙정부를 대할 때는요. 여야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그게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됩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단체장은 그걸 강력히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백화점 가서 엄마가 물건 안 사주면 막 들어눕고 떼쓰잖아요. 들어 누워야 된다.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예입니다. 네. 누군가가 들어 눕겠다고 옛날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도로 안 깔아주면 눕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네. 그 정도로 진지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유사한 당연히 말씀. 국회의원 역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역할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곧 도민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네네. 종횡무진하는 그런 자치단체장 시대는 지났다. 내가 나를 따르라, 나의 지식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장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우리 충북 도민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고 우리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장한다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역할 중에서 본인의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싱크탱크의 역할 또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또 그 지방 정치인의 역할 이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결론을 맺으면 그 결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가가지고 진짜 죽자사자 정책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네. 현대사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꼽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화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뭐 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줄이려고 했는데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고 밝혔어요. 아무래도 좀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는 뭐 확대가 되면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글쎄 그 지역 화폐 정책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니처 같은 거잖아요. 네, 실행도 네. 해봤고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실행도 해봤고 코로나 시대에 민간 지원금도 보상을 해가지고 민간 경제 활성화도 시켜놨고 이제 그랬는데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경제적 승수 효과가 덜하다. 또 국가 재정이 열악한데 네. 거기다가 더 빚을 내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이제 그 조금씩 지원해 주다가 올 예산에서는 제로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추경 과정 속에서 조금 그 분야를 넣는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 재추경을 요구할 때는 아마 그 예산이 다분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골목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기업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골목 사는 자영업자보다는 덜합니다. 왜? 그쪽에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민간 경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그 지역 화폐 정책을 발행해서 지금의 일그러진 골목 경제를 한번 회생하는데
투입해볼 여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아마 틀림없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그와 대응한 대형 투자 개념의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같이 합치해가지고 우선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부터의 그 상승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과거에는 낙수 효과를 노렸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 너무 밑바닥 경제가 너무 바닥을 쳤으니까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네들 그야말로 살리는 정책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정책도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역시 부동산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 때부터 이렇게 밝혔어요.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방식들이 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좀 가져올까요? 잠깐 저기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우파라는 것은 시장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시장에다. 자유경쟁해서 그냥 돌아가면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리해준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를 많이 만들거든요. 좌파는 약자를 보는 겁니다. 약자를 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너무 시장에다 맡기면은 가진 자는 계속 승수 효과로 불려나가고 약자는 뭐 가진 것마저도 좀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지역화폐가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느냐? 온라인 판매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지금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몇 개 주문하면 아침에 배달이 와서 출근을 그걸 먹고 출근을 하고 아이스 커피는 아니지만 커피까지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요. 정말 골목 상권에 그 지역화폐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좀 줘서 돈이 돌게 해서 좀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거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호텔 경제학하고 이런 논리가 나와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건데 네. 그 부분에서 일단 마중물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효과가 날 것이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임기 내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임기 내 가능한가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의 힘들죠. 311만 호면 5년 동안에 거의 60만 호를 줘야 되는 거니까요. 집만 줘야겠네요. 예, 그리고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 정도를 향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후 분양제 시행하고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실은 진보정권 민주당은 규제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업계에 속설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오른다.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요. 건설 경기에다가 물가에다가 그 국민들의 심리, 이 투자 심리, 부동산 심리가 묘하게 가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집을 삽니다. 내려갈 것 같다면 거래를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어려운 게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야 겨우 집 한 채를 갖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부동산을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지금 60평생을 살면서 지금 아직 이제 전세를 제가 이제 90년대 결혼과 더불어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에 뭐 이게 부동산 가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깨끗한 집에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년을 하고 이제는 정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갖고 싶은 조그맣게나마 이제 충동이 생기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하고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300만 호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에 87년도 200만 호 건설 공약이 4대 신도시. 네, 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을 좀 전환해야 돼. 단순히 주거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네. 우리나라 이 집값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남 교수 당신 사회주의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는 삼성의 회장이건 우리 시골 동료의 농사꾼의 자식이건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문제에 이제 조금 더 자기가 분야별로 선호하는 분야의 문화 향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원래 자본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역할이 뭡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입과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재정을 통해서 또 그 세입 과정의 그 국세 수입 과정을 통해서 깎아주고 더 많이 투자하고 이래서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포용적으로 생각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 정책을 좀 잘 실현돼서 조금 뭐 진보 정권만 들면 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좀 그런 우려 없이 좀 잘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 이제 국민 통합이었는데 국민 통합이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국민 통합인지 또 어떻게 또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잘 그려나갈지 기대도 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되는데 또 생각하시는 국민 통합의 어떤 그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국민 통합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으면 하는지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도 우리 엄마라 그러지 내 엄마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닌 경우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다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했는데 다 함께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통합이 실패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큰 복소고 팔이 긴 복소인데 자꾸 인파이팅을 한다. 툭툭 치면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가면 되는데 팔이 길다는 얘기는 작은 선수를 이제는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안아줘야죠. 안아줘야 됩니다. 안겨서 계속 주먹질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보십니다. 저 이긴 선수가 저렇게 팔이 길고 몸이 큰데도 안아주려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통합이 되고 있다고 느낄 거고요. 계속 맞짱 떠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통합이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희망입니다. 삶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희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 저는 그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영원한 갈등을 해소한다. 이런 개념. 또 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20대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갈등 문제라든가 네. 노인과 청소년 간의 갈등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화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분명히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민주정치를 행하지 못하니까 대표자를 선출해서 또 세금을 내서 공무원도 뽑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신정부의 정책 관료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고 일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 만들어가는 이것이 통합의 어떤 그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행정하에서 국가가 공익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익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도 공익이지만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도 공익이다. 그래서 네. 어려운 알겠습니다. 이웃을 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기 초반에 지금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하고 끝까지 가면
그냥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대 남기현 교수, 서원대 엄태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그 기대가 실망이 아닌 정말 국민 행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는 리더십으로 끝까지 박수받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